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대학 때부터 사귀었던 남친이 결혼 문제를 꺼냈다.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남친이 결혼이란 워딩을 꺼낸 것 자체가 기분을 설레게 했다. 둘이서 상의한 결과 첫 행보로 주말에 남친 집에 인사를 갔고 첫 대면에서 일부러 올 것까지는 없었는데 너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며? 난 결핍 있는 집안하고 사돈 맺을 생각 없다. 내 아들 배필로 어울리지도 않고 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건 사실이다. 그것도 아빠와 둘이서 살았지만 가정 불화로 이혼한 건 아니었다. 엄마와 아빠는 사이좋은 부부였다. 엄마는 내가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 나의 아픈 사연에는 관심도 없고 무조건 한부모 가정이란 이유로 무시하는 행태에 강한 반감이 올라왔지만 참고 듣고만 있었다. 남친은 냉기루 사이에서 그저 당황만 할 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고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남친은 왜 자기 엄마 앞에서 나를 보호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됐고 이 남자를 믿어도 될지 의문이 생겼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항상 교실에 와줬었다. 운동회 때는 전문점에 부탁하지 않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던 엄마.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외롭지 않았던 날은 없었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아빠가 2배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다니 서러웠다. 남친은 나한테 내가 다시 한번 엄마를 설득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와의 결혼에 소극적으로 변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혹시 자기 어머니 반응을 보고 나하고 결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길 정도였다. 한편 나도 한부모 가정이란 이유로 상대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아빠한테 할 수 없었고 혼자서 고민이 많아졌다. 말은 안 했지만 아빠는 내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한 모양이었다. 아빠는 남친한테 직접 물어봤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나는 이 남자와는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하고 쇼핑몰에 갔다가 우연히 남친과 남친 어머니를 만나게 됐다. 그러자 남친의 어머니를 향해 아빠가 갑자기 깜짝 놀랄 발언을 했다. 이 여자가 너한테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결혼을 반대했다 이거지? 아빠의 평소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놀랍기도 하고 겁도 났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한부모 가정이 뭐가 어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누구 때문에 내 딸이 엄마 없이 자랐는데 너는 그럴 말할 자격이 없어. 감히 어디서...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아빠. 주변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남친도 당황하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빠한테 아니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아니지? 미쳤으니까 저러지. 누가 경찰 좀 불러줘요. 미친 사람은 당신하고 당신 가족이야. 내 딸을 엄마 없는 애로 만든 장본인이 당신 여동생이란 사실 벌써 잊었어? 당신 동생 운전 과실로 내 아내가 죽었어. 라는 말을 듣고 나, 남친 어머니는 얼어붙고 말았다. 남친 어머니는 격하게 몸을 떨면서 설마 어떻게 이런 일이 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이 어찌됐든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점점 혼란이 가중될 것 같아서 아빠를 끌고 자리를 옮겼다. 집에 온 후 아빠는 차분하게 진상을 알려주셨다. 엄마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남친의 이모가 일으킨 사고였고 피해자와 가해자로서 만났을 때 남친 어머니가 동석했기 때문에 아빠는 한눈에 알아봤다고 했다. 자기 여동생이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를 죽게 만들어 놓고 한부모 가정 운운하다니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조금 전 아빠가 보인 태도는 이성적인 태도는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만든 범인의 가족이 다시 나한테 아빠가 분노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아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친 어머니도 자기 동생이 사고를 낸 피해자 가족의 딸이 자기 아들의 결혼 상대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테고 멘붕이 온 것 같았다. 그날은 그냥 집으로 왔지만 결혼 얘기는 백지화됐다. 지난번 상견례 때 남친이 보여줬던 소극적인 행동으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졌던 것에 덧붙여서 새로운 사실까지 알게 된 이상
답은 하나였다. 결정적으로 아빠가 반대했기 때문에 남친과는 결별 순서를 밟았다. 나와 남친 사이는 모르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다. 곧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얘기까지 다 해놓은 상태라서 너희 왜 헤어졌어? 혹시 남친이 양다리 고쳤어? 라면서 그런 게 아니면 왜 헤어지냐고 묻는 친구도 있었다. 남친 어머니한테 들은 말, 그리고 아빠한테 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자 웬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이 결혼하려고 했던 거네? 라며 경악하기도 했다. 남친한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지만 남친과는 상관없는 일이란 걸 안다. 이모가 사고를 내고 한 사람이 죽었지만 남친한테는 아무 과실이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남친은 나하고 자기 엄마를 저울질하면서 자기 엄마를 선택하려는 태도를 보인 게 사실이었다. 만약 우리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기센 자기 엄마한테서 나를 보호해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내가 결별을 얘기했을 때 아무 반응도 없었던 게 바로 그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친의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결별 과정은 매끄럽게 마무리됐다.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완전한 성인이 됐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 사고 당시 남친 어머니와 가해자는 후안무치 그 자체였다고 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그 여자가 차로 뛰어들었다는 허위까지. 사람을 차로 치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고 한다. 가해자이면서도 위자료를 안 주겠다고 버텨서 당시 법정에서 소모적인 싸움까지 해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빠는 나를 돌보는 게 더 중요했고 법원만 쫓아다니다가는 나한테 더 나쁜 영향만 줄 것 같아서 적당한 시점에서 앞만 보고 살기로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의 억울함이 아빠 가슴속에 한으로 남아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번 아픔을 겪고 난 후 2년 정도가 지나서 친구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다. 이 사람과의 인연도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이었다. 엄마가 사고당했던 날 구급차 안에서 마지막까지 엄마를 살리려고 애써주셨던 분의 아들이란 걸 나중에 알게 됐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이 사람과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예전에 한부모 가정이 어쩌고 했던 것처럼 또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고 미리 사연을 말하다가 이 사람이 그거하고 비슷한 사연을 집에서 들은 적이 있다고 했고 집에 가서 다시 확인해본 결과 그게 우리 엄마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아빠한테 바로 말했더니 아직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할 단계는 아니었지만 아빠가 빨리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남친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그러자고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한 음식점에서 양가 가족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빠가 그때는 정말 감사했다면서 갑자기 눈물까지 보이면서 꾸벅 절을 냈다. 아빠 말로는 그때 담당 의사가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까지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애써줬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남친의 아버지 역시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다. 구급대원으로 일하다 보면 온갖 사람들을 다 접하게 되지만 그때 엄마한테 자기 아들 또래의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더욱 감정이입이 되면서 가슴이 많이 아팠었다고 말씀하셨다. 내 아들이 아빠 없이 자란다고 상상하니 억장이 무너졌다면서 말이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혼담이 이루어졌다. 의기투합한 두 아버지는 우리 결혼보다 자기들 얘기에 더 빠져들었다. 물론 아빠는 우리 결혼의 대찬성이었다. 양가 집안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축복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빠와 시아버지는 첫 손자한테 완전히 빠져서 매일 집에 오셨다. 할아버지들 왔다. 라며 항상 손에 뭔가를 들고 오는 손주 바보로 나란히 등극. 한편 그렇게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우연히 듣게 된 소문인데 전 남친의 어머니와 이모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 사고로 즉사했단 말을 들었다. 전 남친 어머니와 여동생은 둘이서 차를 타고 나갔다가 졸음운전을 한 트럭에 부딪히면서 즉사했다는 거였다. 그날 운전도 이모가 했다고 한다. 평소에도 운전을 거칠게 했고 교통법도 자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변에서는 저러다 언젠가 더 큰 사고 내고도 남을 거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다고 한다. 엄마 사고의 가해자였던 사람이
이번에는 피해자가 돼서 유명을 달리하다니. 전 남친에 대해서는 안 됐단 생각이 들지만 역시 세상엔 인과응보라는 게 정말 있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다. 내 이름은 주장이, 남편 한진상, 시어머니와 셋이 살고 있으며 25살의 회사원이다. 결혼 전부터 백화점에서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고 집에서는 주부이자 백수가 된 남편 대신 가장 노릇도 하고 있다. 결혼 전에는 남편도 성실하게 회사에 잘 다녔었는데 결혼하고 시댁에서 동거하게 되자 갑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버렸다. 심지어 시댁은 아직 대출금도 다 갚지 않아서 내가 매달 80%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내 월급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남편은 나 혼자 벌어도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당연히 남편한테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지만 결혼 2년째인 지금까지 참고 지켜보는 중이다. 시골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게 꿈이었던 친정 부모님이 이제 막 시골 생활을 시작한 마당에 나 때문에 행복한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았고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버텨보기로 했다. 시어머니는 천성이 게을렀고 집안일도 요리엔 젬병이라 직장에 다니면서 집안일의 요리까지 내가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다. 남편도 시어머니처럼 집에서 뒹굴뒹굴하다가 갑자기 일당 받고 알바를 하기도 하고 하루살이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 시아버지는 10년 이상 지방에서 근무하는 중인데 식구들과 떨어져서 살면서 장기 연휴 외에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다. 이런 남편, 시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나한테 스트레스 말고 다른 의미는 없었다.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바빠졌고 잔업이 계속되던 어느 날 집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화가 난 얼굴로 거실에 서서 나를 노려봤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 갑자기 너 요즘 뭐 하느라고 매일 늦게 다니니? 얼른 가서 저녁이나 해! 라고 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남편이 배고파서 움직일 힘도 없어. 맥주나 빨리 갖고 와. 라며 가방도 내려놓지 않았는데 마치 하녀한테 명령하듯이 말했다. 짜증이 밀려왔지만 꾹 참고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직도 멀었니? 너는 왜 그렇게 손이 둔하니? 속 터져서 원 라면서 잔소리를 연발했다. 평소에도 잔소리는 많이 하는 편이었지만 공복이라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심하게 잔소리했고 나도 짜증이 났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온 내가 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잔소리 들어가며 밥을 하다니. 순간 시어머니한테 그럼 직접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대꾸를 해버렸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험상궂은 얼굴로 나한테 내가 누군지 알고 건방지게 너 한 번만 더 그따위로 말하면 쫓겨날 줄 알아? 라며 경로. 그날 이후 본격적인 시어머니 갑질이 시작됐다. 시어머니는 내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파출부가 이제야 기어들어왔네? 라고 하면서 청소, 빨래, 밥하기 등등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해도 끝이 안 나다 보니 한밤중이 돼야 겨우 누울 수 있었다. 피곤해 지친 나를 보면서도 남편은 여자가 집안일 좀 했다고 죽는 신용이나 하고 주부 자격이 있냐? 라고 했다. 당신이야말로 거두면 어디가 덧나? 라고 해도 남편은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생활에 진저리가 난 나는 이혼이란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됐는데 어느 날 퇴근해서 왔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팸플릿을 한 뭉텅이를 건네줬다. 그러더니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하기로 했어. 라고 신이 나서 떠드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집 어디에 그런 돈이 있으며 지금 대출금은 누가 갖고 있냐고 되묻고 싶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돈 문제는 부탁한다 라고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순간적으로 뭐요? 라고 하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시집 왔으면 남편 시댁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싫으면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제법 세게 나왔다. 지금 형편에는 생활비 내기도 빠듯해.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당신도 일을 하든가 라고 하자 남편이
나는 죽을 때까지 네 월급으로 생활할 각오가 되어 있어. 네 친정 부모님들은 시골에서 자급자족 생활하는 판국에 너 여기 아니면 갈 데나 있어? 국으로 시키는 대로 대출금 갚으면서 평생 다 먹여 살리라고. 라는 쓰레기 같은 소리를 얼굴색도 안 변하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반드시 이혼하리라 마음먹었다. 남편이 이 정도로 최악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는 충격과 동시에 나의 사람 보는 안목에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혼을 결심한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 모르게 한 가지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작전이란 건 두 사람에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시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였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남편과는 결이 달랐다. 상식적이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다. 나는 스트레이트로 리모델링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혼에 대한 것도 상의할 생각이었다. 조금 긴장이 됐지만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자 우연의 일치로 일 때문에 조만간 서울에 올 예정이라고 하셔서 직접 얼굴을 보고 말씀드리기로 했다. 시댁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뵙고 싶다고 하자 시아버지는 뭔가 감지한 게 있었는지 알았다. 그럼 일 끝나면 바로 전화하마.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끊었다. 시댁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시아버지와 단독으로 만났다. 약속 시간보다 더 일찍 오신 시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네가 전화를 다 하고 별일이구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으셨다. 먼저 리모델링 얘기를 시작으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평소 나한테 했던 말들, 현재 주택 대출의 80%를 내가 갚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다. 내 얘기를 듣는 동안 시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커피잔을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모든 얘기를 마친 후 내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시아버지는 집 대출금은 매달 네 시어머니한테 전액 송금해왔다. 아마 다른 데 갖다 썼겠지. 나도 네 생각에 찬성한다. 나 없는 데서 두모자가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 라며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다. 그동안 시아버지가 대출금 명목으로 시어머니한테 송금하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는 네 시아버지랑 따로 사니까 두 집 살림이나 마찬가지라 돈이 없다 라면서 생활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왔었다. 시아버지는 리모델링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넌 걱정하지 마라. 그 두 사람 앞에서 계약 한 척만 해줄 수 있겠니? 시간을 좀 뒀다가 리모델링 계약을 마쳤다고 거짓말 한 번만 해주면 돼. 그러고 나서 아무 때나 그 집에서 나가도 된다. 라고 부탁하셨다. 시아버지한테 무슨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았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다. 2주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내 이름으로 리모델링 계약을 마쳤다고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다. 다음은 이혼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혹시나 해서 분명히 말해두는데 리모델링 비용을 네가 낸다고 해도 이 집은 엄연히 내 집이란 거 잊지 마라. 그거 돈 좀 썼다고 목에 힘주지 말란 말이야. 라고 난데없이 역정을 냈다. 남편은 뒤에서 희죽희죽 얄밉게 웃고 있었다. 더 미룰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나는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나 여기서 나갈 거니까 얼른 사인해줘 라고 했다. 그러자 남편이 나가는 건 네 자유지만 리모델링 비용은 네가 내는 거다. 네 이름으로 계약한 거니까. 라고 하더니 고소하다는 듯이 웃어댔다. 알았으니까 얼른 사인이나 해 라고 말하고 남편 사인이 들어간 이혼 서류와 짐을 들고 집에서 나왔다. 결혼 전에 모아뒀던 돈으로 아파트를 빌려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남편과 시어머니 얼굴을 안 보게 되니 스트레스도 없고 천국이 따로 없었다. 이혼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아버지한테 연락하자 새로운 소식을 알려주셨다. 시아버지는 실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집 구조상 리모델링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도 괜찮으니 억지로 공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아마 집에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하셨다. 이런 내막을 전혀 모르고 그저 리모델링의 꿈에 부풀어 있던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온 건 한 달 뒤의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너 리모델링 비용 왜 안 낸 거야? 약속이 틀리잖아! 라고 하길래 그거 진짜 계약자는 아버님이에요 라고 사실을 알려줬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뚝 끊었다. 그 후 경로한 시아버지는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각종 대출금을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가 갚게 만들었다. 지방에서 혼자 살고 계신 시아버지는 집은 필요 없으니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양도하겠다고 하고 연을 끊으셨다. 그 뒤 리모델링이 끝나고 대출금 등 비용을 청구받으면서 시어머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지자 남편이 마침내 알바를 시작했다. 하지만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무리해서 리모델링을 한 부작용으로 집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 살 수가 없게 됐다. 허름한 아파트로 이사갈 수밖에 없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거액의 대출금뿐이었다. 그동안은 시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잘 살았지만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빈민으로 추락하자 현타가 왔는지 정신병을 얻고 말았다. 그런 게 바로 자업자득이다. 자유를 얻은 나는 혼자 사니까 너무 신나고 편하고 매일 알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혼하고 1년 뒤에는 새로운 남친이 생겼는데 전 남편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매일 너무 행복하다.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전 남편, 전 시어머니가 다시 등장할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행복을 얻은 기분. 내 이름은 최강자. 남편 성실함과 결혼한 지 벌써 10몇 년이 흘렀다. 현재 중학생이 된 아들과 셋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지방 발령을 받아서 혼자 내려가게 됐다. 석 달이지만 당분간은 아들과 둘이서 지내게 된 것이다. 그래서인지 약간 불안감이 생겼다. 이유는 지인 중에 종교 권유를 하는 엄마가 있기 때문이었다. 마트 파트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강자씨! 타이밍 너무 딱이다! 자기한테 진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었거든? 자전거 주차장에서 내 자전거를 찾고 있는 타이밍이었다. 나를 불러 세운 사람은 이 구역에서 종교 권유로 유명한 강효자 씨였다. 별로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었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집에 가서 저녁 해야 되는데? 아직 5시밖에 안 됐어. 잠깐 얘기할 시간은 충분한데 뭘? 강효자는 내 자전거 앞을 가로막는 위치에 서 있었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 딱 5분이에요. 무슨 얘긴데 그래요? 자기 지금 행복해? 내가 대답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서 말을 막았다. 무리하지 마. 말로 안 해도 다 느껴져. 우리 교주님처럼 영적이진 않지만 나도 독심술은 조금 있거든? 강효자 씨는 눈을 감더니 영적 교류라도 시작한 것 같았다. 이제 보인다. 자기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지? 이유는 남편이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말 맞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랑 친한 사람한테 흘려들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알만한 내용이었다. 하도 한심해서 대꾸도 안 했는데 강효자는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니? 집에 가고 싶다.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허접했다. 적당히 인사하고 빠져나가려는데 잠깐! 버럭 큰 소리를 질렀고 여기는 내 직장이기도 했다.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대이기도 해서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모르는 사람들한테 힐끔거림을 당하는 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강효자는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이런 데서 큰 소리 내면서 떠들다가 자기 동료들이라도 보면 더 곤란하지 않겠어? 근처 카페에라도 가서 얘기 좀 더 하자. 최강자 씨? 일부러 목소리 톤을 높여서 내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말하는 건 우리가 아는 사이라는 걸 어필하려는 의도로 느껴졌다. 저는 할 얘기 없는데요?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말에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면 실은 제가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했거든요. 신흥 종교가 어떻게 신도들을 전도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솔직히 그냥 무시하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착이 더 무서웠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거절하기로 했다.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같이 들어왔다. 강효자 씨는 같은 동네 주민이고 공통된 지인도 많이 있다. 앞으로도 같은 수법으로 계속 포교 대상자로 찍힐 바에야 얘기를 매듭짓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커피 2잔을 주문하자 강효자 씨가 먼저 말을 시작했다. 강희 씨 남편분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지? 네, 그런데요?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려는 거예요. 남편분 지금 불륜 중이에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곧 머지않아 불륜하게 될 거예요. 내 불안감을 자극했다.
포교 활동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우리 남편이 불륜을 하나 안 하나까지 들여다볼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그분이 굉장히 한가하신가 보죠? 일부러 비꼬아서 말했다. 멀쩡한 남편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게 불쾌했다. 남편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다. 너무 바빠서 잠잘 시간도 모자르다고 하는데 불륜이라니. 그리고 남편은 주말마다 집에 오고 있었다. 대체 무슨 시간에 불륜을 했다는 건지. 주문한 커피가 나왔다. 강효자 씨는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화제를 커피로 돌렸다. 포교 활동의 수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나를 설득하는 걸 이제 포기했구나 하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편한 사이라는 억지스러움이 느껴졌다. 나하고 밀당을 하려는 것으로밖에는 느껴지지 않았다. 커피를 다 마셔갈 무렵 내 예상대로 강효자 씨는 다시 화제를 종교로 바꿨다. 최강희 씨 남편은 지금 혼자 있게 된 걸 기회로 삼아서 불륜 중이에요. 아닙니다. 남편을 믿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신의 메시지예요. 100% 진실이란 말이죠. 남편분한테 직접 물어본들 나 바람 피워 라고 솔직하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증거를 잡으려고 뛰어봐야 소용없을 거예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흥신소가 출동해도 절대 들키지 않을 만큼 증거인멸의 귀재라니까. 이쯤 되면 강효자 씨가 남편이 지방에 내려간 후에 나한테 접근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그걸 내 약점으로 잡고 불안감을 자극하려는 의도. 포교 활동의 기본인 건 알겠지만 몹시 불쾌했다. 나는 질문을 던졌다. 강효자 씨 종교는 뿌리가 뭐예요? 불교? 아님 크리스천? 둘 다 틀렸어요. 우리 교주님은 남의 걸 모방하지 않아요. 새로운 걸 창조하시죠. 강효자 씨는 종교 교리에 대해서 열변을 토했다. 세계 3대 종교에서 짜집기 한 게 대부분이었다. 자기 얘기에 빠진 강효자 씨는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불륜은 죄악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뿐 아니라 죄악을 저지르게 방치한 당신도 같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면 염라대왕이 너희들을 자한함에 떨어뜨릴 거야. 두렵지? 내가 종교학 전공이라는 힌트까지 줬건만 전설의 고향 수준의 설교라니 기대 이하였다. 마지막 심판은 크리스찬에서 나온 말일 텐데 염라대왕하고 콜라보라도 했나? 자한함은 아랍어인데 이슬람교에서 지옥을 뜻하는 말 맞죠? 우리 교주님은 지식이 풍부하신 분이에요. 신자들 눈높이를 맞추려고 기존 종교를 인용한 부분도 있죠. 그렇다면 방금 전 말한 완전히 독창적인 종교라는 말하고 모순되지 않나요? 강효자 씨는 갑자기 말문이 막힌 것 같았다. 솔직히 이렇게 쉽게 강효자 씨가 바닥을 드러낼 줄은 몰랐다. 주도권을 잡은 나는 3대 종교인 크리스찬, 불교, 이슬람교의 기초 지식에 대해 말해줬다. 강효자 씨는 이론 공부가 아직 덜 된 모양인지 내가 하는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아져 있는 강효자를 두고 커피값을 계산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넉다운 시켰다고 생각했었는데 강효자 씨가 다시 포교를 하러 접근했다. 이번엔 집 앞에서 마주쳤고 나를 보더니 이렇게 물었다. 자기 지금 힘든 일 있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자꾸 종교를 들이대네요. 강효자 씨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강효자 씨 눈에서 이상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너무 좋은 강습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야. 지난번에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자기한테 반박을 못했는데 강습회 한번 와봐.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셔. 자기 같은 사람은 꼭 한번 와야 돼. 거기 가면 훌륭하신 분들이 무섭게 빙 둘러싸고 약이니 화장품이니 사게 만든다던데요? 전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강효자 씨는 갑자기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진짜 뭘 모르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강습회에 초대받는 게 얼마나 영광인 줄이나 알아? 평소엔 하층민 사람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분들 얼굴도 못 봐. 그런데 최강희 씨는 내가 특별히 추천해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니까? 하층민은 뭐고 높은 곳은 뭐고 거부감으로 온몸에 쥐가 났다. 전 됐어요. 됐다는 건 오겠다는 거지? 아니거든요. 한국어 할 줄 모르세요? 그럼 내가 한국어를 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강습회에 와서 확인해 볼래? 내가 하는 말마다 진드기처럼 달라붙었다. 하여간 사람이 부탁하면 들어줄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나는 거야. 이건 분명히 선을 넘었다. 이렇게 되면 나도 화를 내는 게 정상이다. 우리 남편 불륜 안 합니다. 강습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떠드는 말보다 남편 말에 귀 기울일 겁니다. 내가 세게 나오자 강효자 씨는 바싹 졸은 모습이었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 저녁엔 남편한테 종교 믿으라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여자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 남편은 금요일이긴 했지만 집으로 왔고 밤늦게 도착했다. 내가 바람 피우나 안 피우나 확인해 볼 테니까 핸드폰을 달라고 하자 바로 핸드폰을 건네줬다. 물론 바람 피운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직도 미심쩍으면 윗분한테 전화해서 내가 바빠서 바람 못 피우는 거 맞냐고 물어보든가. 라면서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남편한테 사과했다. 미안해. 아닌 줄은 알지만 자꾸 불륜불륜하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남편은 나를 안심시키며 위로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강효자 씨가 무슨 말을 하건 다 흘려듣기로 했다. 완전 무시. 마침내 강효자 씨의 타깃이 다른 사람으로 옮겨간 것 같았다. 다행히 결과는 썩 좋은 것 같지 않았다. 1년 전쯤 있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그전에는 알바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대학생이 됐고 사회공부도 할 겸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그러다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됐고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내가 알바를 하게 된 편의점에는 왕재수라는 선배가 있었다. 선배 알바생으로서 내 교육을 담당하게 됐고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끝도 없이 얘기를 끌고 가는 타입이었다. 관심 없는 얘기를 듣는 일이 고문이란 걸 배웠지만 선배이고 스케줄이 겹치다 보니 엔진이 발동하면 적당히 이해하고 장단을 맞췄다. 왕재수가 펼치는 마라톤 수다의 주제는 자기 여친이었다. 왕재수 여친은 검은 생머리에 얼짱급 미모라고 했다. 솔직히 남의 여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신나서 떠드는 왕재수를 향해 아, 네 그래요? 정말요? 뭐 이 정도 리액션을 하면서 재미있게 듣는 척 연기했다. 그날은 알바가 없는 날이어서 나는 집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갔다. 평소에도 자주 가는 곳이었는데 리포트 작성을 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하는 곳이다. 나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낯익은 얼굴이 앉아있는 게 보였고 조금 가까이서 보니 역시 왕재수였다. 앞자리에는 여자가 앉아있었는데 말로만 듣던 그 여친인가 하고 살짝 관심이 생겼다. 화장실에 가려면 그 자리를 반드시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가면 안 되겠지 하는 순간 왕재수와 눈이 마주쳤고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재수한테 여친분하고 데이트하는 중이셨나봐요? 하고 무심코 말을 건넸을 뿐인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울면서 나한테 아니에요. 전 이 사람 여친 아니에요. 라면서 절규하는 걸 보고 에? 목미? 당황스러웠다. 여자분은 나한테 심지어 도와달라고 했다. 진짜 뭐야. 멘붕 오기 직전까지 갔는데 옆자리에 누가 봐도 조폭 조직원으로 보이는 남자가 대뜸 나한테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빨리 꺼져줄래? 라고 했다. 하지만 여자분은 나한테 가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매달리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지만 일단 화장실에 가서 냉정을 다시 찾기로 했다. 심호흡한 뒤 생각을 정리해봤다. 여자분이 하는 말의 진위는 알 수 없으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건 틀림없는 사실로 보였고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왕재수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데 여자분은 여전히 도와달라는 눈빛을 나한테 보냈다. 곧 경찰이 올 거라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시간을 좀 벌어볼 생각으로 용기를 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던 중이었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조폭 같은 남자가 왕재수와 여자분이 돈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아서 교육하는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자분은 아니에요. 전 몰라요. 라며 나한테 결백을 주장했다. 누구 말이 맞는 건진 전혀 판단이 안 됐고 왕재수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돈 없는 남자랑은 손절이란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여자분의 표정이 너무 절박해 보였다. 그 표정만큼은 도저히 거짓으로 보이지 않아서 갈등하는 사이 다행히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이 신고한 사람 맞으시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우선 조폭 같은 남자를 레스토랑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조폭 같은 남자는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며 반항했지만 경찰은 능숙하게 남자를 제압했다. 경찰이 왕재수도 같이 연행해 갔기 때문에 나하고 여자분 둘만 남게 됐고 나는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기로 했다. 최면의 이름도 모르고 대화를 하는 게 뭐해서 이름을 말한 후 왕재수와 같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여자분은 자기 이름은 소심이라고 소개한 후 사건이 벌어진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왕재수가 자기 여친이라며 장황하게 얘기하던 당사자 소심이 씨는 왕재수랑 사귀는 사이도 아니고 얘기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 같이 있었냐고 묻자 좀 전에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왕재수가 오더니 빈 문제로 할 말이 있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소심이는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어렵게 사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돈을 빌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빚쟁이가 빚 독촉을 하러 온 줄 알고 순순히 따라온 거라고 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 들어왔더니 조폭 같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왕재수가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룸살롱에서 일해서 빚을 갚으라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나타났고 도와달라고 한 거라고 했다.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너무 황당해서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소심이의 눈빛은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일단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볼 생각으로 이번엔 왕재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엔 왕재수와 알바 스케줄이 겹치는 날이어서 소심이는 사귀다니 말도 안 되고 본 적도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돌직구로 물어봤다. 그리고 나는 왕재수란 남자가 얼마나 악마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됐다. 내가 소심이 씨가 나한테 한 말이 사실이냐고 묻자 왕재수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진지하게 말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이미 통했는데. 이때 이미 섬뜩함을 감지했지만 내가 데이트한 적이 있냐고 묻자 당연하지. 저녁 때 집으로 갈 때마다 함께 걸었는데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앞뒤가 맞지 않아서 혼란이 생겼다. 그럼 보통 걸으면서 손도 잡고 얘기도 하지 않냐고 묻자 왕재수는 아직 손잡은 적은 없어. 우린 조금 떨어져서 걷거든. 하지만 우리에게 거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대답을 유추해봤을 때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어느 정도 떨어져서 걸었냐고 묻자 50m 정도 떨어져서 걸었다는 말에 소름이 돋았다. 왕재수는 절대 소심이의 남친이 아니었다. 그런 건 스토커라고 해야 마땅하다. 그 숱한 얘기는 모두 혼자만의 망상이었다. 지난번 빚 문제도 만약 소심이와 리얼 커플이 되고 빚만 해결된다면 앞으로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빚 다 갚을 때까지만 룸살롱에서 일해달라고 부탁했다는 황당한 얘기였다. 내가 그 빚은 소심이 씨랑 전혀 상관없는 돈이지 않냐고 하자 사귀는 사이면 빚도 당연히 공유하는 거라는 헛소리를 들으며 왕재수의 뇌 구조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왕재수야말로 정말 위험한 인물이란 생각에 다시 경찰에게 말할까도 고민했지만 이런 건 증거가 없으면 경찰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지난번 인연으로 소심이와는 라인을 주고받은 사이였고 왕재수의 실체를 말해주자 당분간 자기가 밖에 나갈 때 같이 있어줄 수 없겠냐고 부탁했고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소심이는 이미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다. 조폭 같은 남자도 계속 주변에 얼쩡거린다며 겁을 많이 먹은 상태였다. 내가 옆에 있는 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디가드 역할을 시작한 어느 날 나와 소심이가 같이 걷고 있을 때 왕재수가 나타났다. 나를 향해서 너 이 자식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고 말하더니 겉옷 주머니에서 둘둘만 수건을 꺼냈고 그 속에서 칼이 나왔다. 소심이는 깍 비명을 지르면서 내 뒤로 숨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고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나는 왕재수에게 침착하라고 했지만 내 말은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고 계속 내 여자한테 손대라는 말만 반복했다. 우선은 안전을 위해 빨리 피하라고 등 뒤에 붙어있던 소심이에게 소리쳤다. 내가 소리치자 소심이는 울면서 어디론가 달려갔다. 뜻하지 않게 왕재수와 맨몸으로 맞짱을 뜨게 된 나는 상대가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일 거다. 왕재수는 나한테 다가오면서
네가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라고 중얼중얼하면서 칼을 한번 휘둘렀다. 첫 공격은 가방을 방패 삼아 막아내는데 성공했지만 가방은 너무 쉽게 관통당했고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렀다. 내 팔은 이미 칼에 베어 상처투성이가 됐다. 맨몸으로 방어만 하다 보니 시작부터 불리했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자세가 무너졌다. 여기까지인가 했을 때 경찰이 나타났다. 왕재수의 팔을 뒤에서 잡아채서 X자로 꺾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헷갈릴 정도로 혼비백산이었지만 천만다행으로 소심이가 도망치면서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다. 왕재수는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지난번 일도 있어서 살인 미수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당분간 왕재수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왕재수는 마지막까지 경찰한테 저 자식이 내 여자를 건드렸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못이야? 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소심이가 사실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무근이란 게 밝혀졌다. 오히려 스토커 혐의까지 여죄가 추가돼서 당분간 광명세상 보기는 힘들 전망이다. 사건이 일단락 지어진 후 운명의 장난까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라며 심의의 고백을 받았고 우리는 연인이 됐다. 사회 경험을 쌓을 생각으로 시작한 것뿐인데 알바를 하다가 죽을 고비까지 겪게 될 줄이야. 아직 시작도 못 해본 내 인생이 끝나는 줄만 알았다. 드라마 같은 장면과 대반전을 경험했지만 생사가 오가는 일은 다신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이름은 정직한, 아내 부정혜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하지만 아내는 거의 집에 없었고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반 상식 관점에서 보자면 왜 이혼을 안 하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아내와의 결혼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결정된 일이었다. 썸 타고 커플이 되고 사랑을 키우는 과정이 모두 생략된 채 준비된 대본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장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아버지가 경영하는 건설회사의 원청이었다. 장인이 아버지에게 일을 줄 테니 38살의 자기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가라고 한 게 내 결혼의 이유였다. 38살이었던 아내의 이혼 경력이 3번, 이혼 사유는 모두 아내의 불륜이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자 장인이 아무리 새 사위감을 물색하려고 해도 아내의 결혼 상대를 찾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적자 경영으로 신음을 앓고 있던 아버지에게 거래 조건으로 당신 아들을 내 딸에게 소개해라 그런 제안을 한 거였다. 처음에 아버지는 나를 생각해서 장인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회사를 위해 숱한 역경을 헤쳐왔다는 걸 잘 아는 나로서는 아버지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고 내가 제안을 받아들였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아내는 12살 연하인 나에게 호감을 보였고 결혼은 현실이 됐다. 장인도 아내의 반응을 보더니 순식간에 일을 진행했다. 첫 상견례 후 고작 3개월 만에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다. 솔직히 나는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아직 별로 없었고 결혼 결정이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다. 다만 아내는 같이 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했고 조금씩 호감이 생기면서 결혼을 받아들였다. 마침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집을 물려받아 리모델링을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 후 할아버지 집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현재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결혼하고 나니 자상했던 아내는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한테 호감을 얻기 위해 연출한 모습이었고 결혼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면 내가 어디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이제는 연락도 없이 외박하는 게 일상화돼 버렸다. 예전 버릇이 나온 건가? 불륜에 대해 강한 의심이 생긴 나는 아내에게 주의를 줬다. 아침에 집에 들어온 아내에게 계속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 누구도 당신을 거들떠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충고하자 아내가 발끈했다. 허, 많이 컸네? 이혼할래 그럼? 너희 아버지 회사 끈 떨어진 연신세 될 텐데 괜찮겠어?
라고 협박조로 나왔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아내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다. 한참 뒤 다시 집에 들어온 아내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다. 불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혼해 줄게. 그 피해는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둬. 라고 하더니 아내는 이혼 서류에 바로 사인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나를 아내는 여유있게 비웃으면서 결혼 안 하면 집 밖에 못 돌아다니게 할 거라면서 우리 노인네가 진짜 나를 집안에 가뒀다는 거 아니야? 개 황당했는데 덕분에 자유의 몸도 됐겠다. 누려야지. 안 그래? 라고 하더니 그날 이후로는 당당하게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다녔다. 아내가 자유를 얻기 위한 도구로 나를 이용했다는 걸 안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아내 문제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형뿐이었다. 형은 내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고 좋은 방법이 없는지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버지 회사가 장인 회사의 하청을 맡고 있는 한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형이 내 편을 들어주려고 한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고 가끔 신세 한탄이나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아내가 어떤 남자와 집안에서 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아내는 나를 보더니 타이밍 최악이네 라고 했고 불륜남은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불륜남이 그냥 가버린 게 섭섭했는지 아내는 나한테 온갖 짜증을 다 부렸다. 야, 넌 지금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랑 상관없는 척 연기를 했어야지 라고 하길래 내 집에서 내가 왜 그런 연기까지 해야 돼? 라고 화가 나서 따지자 아내는 어머, 너 지금 대들었니? 화났다 이거야? 그럼 이혼해. 아빠한테 전화해서 너희 아버지 회사랑 거래 중지하라고 할 거니까 라고 하더니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장인한테 전화를 걸려고 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그것만은 막으려고 하자 나를 비웃으며 진짜 불쌍한 인생이다. 너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조심해 라고 하더니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렸다.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 나는 형한테 심각하게 상의했다. 그러자 형이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라고 했다. 어떤 얘기인진 전혀 몰랐지만 무작정 형한테 달려갔다. 집안에는 형수님 아버님이 와 계셨다. 형수 아버님은 종합건설 대기업의 창업자이자 사장님이셨는데 장차 형을 차기 사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셨다는 거였다. 현재 형은 그 회사의 평사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차기 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큰맘 먹고 아버지 회사 문제와 내 문제를 사돈어른께 말씀드린 모양이었다. 사정을 들은 사돈어른은 내 처지를 딱하게 생각하셨고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빨리 말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내가 이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겠다고 하셨다. 한편 사돈어른 말씀으로는 장인 회사는 동종업계에서 평판이 아주 나쁘다면서 최근에는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다. 자네 동생 일은 자네가 나서서 돕도록 해. 나는 뒤에서 도울 테니까 라며 사돈어른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형은 차기 사장으로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나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다. 며칠 후 형한테서 연락이 왔다.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너는 가서 이혼 서류 접수하고 와 라는 메시지를 보고 아내가 겁을 주기 위해 사인해놓은 이혼 서류를 들고 구청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들어오자 남자가 운전하는 차에서 아내가 내렸다. 차에서 내리면서 남자와 키스를 나누고 남자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손을 흔드는 아내. 그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내 뒤를 돌아본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뭘 보고 있어? 왜? 또 잔소리라도 하게? 돈 많고 예쁜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참아야지. 분명히 말했지만 나는 당장 이혼해도 상관없어 라고 했다. 이번에는 나도 당당하게 이혼 서류 고마워. 방금 접수하고 오는 길이야 라고 말하고 시원하게 웃어 보였다. 아내는 뭐라고? 너 뻥이지? 라고 하더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이혼 서류를 넣어두었던 서랍을 마구 뒤졌다. 없어. 너 진짜 갖다 냈어? 라고 다시 묻길래 이혼 성립이니까 빨리 이 집에서 나가줘 라고 했다. 너희 아버지 회사 망해도 상관없다 이거니? 라고 발악하는 아내.
걱정은 고마운데 아버지 회사는 이제 장인어른 회사에 기대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줬다. 이 문제는 형이 나서서 그동안 아버지가 장인 회사에서 하청받았던 일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이상 장인 회사에 기대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을 얻었다. 이혼할 수 없었던 이유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는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됐다. 내가 자유의 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네 맘대로 그걸 접수하면 어떡해? 쓰레기! 난 절대 여기서 못 나가! 라고 버티기 작전으로 나오는 아내에게 어디로 가든 당신 자유지만 이 집에서는 나가줘야겠어. 그리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해야 돼서 좀 전에 장인어른한테 내용 증명 제출하고 왔어. 라고 하자 아내는 완전 멘붕 상태가 됐다. 때마침 장인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다. 너 또 바람 피우고 이혼당한 거냐? 이게 지금 몇 번째인 줄 알아? 넌 앞으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라고 하더니 아내를 억지로 끌고 갔다. 며칠 후 장인은 위자료를 내 통장에 입금했다. 장인의 강한 분노를 산 전 아내는 다시는 불륜을 못하도록 자택 감금을 명령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핸드폰도 몰수당하고 강제적 은둔형 외톨이 상태라고 하는데 핸드폰조차 없으면 어장관리도 못할 테고 전 아내 부정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옥이 따로 없을 거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능력자 형의 등장으로 장인 회사는 실적에 타격을 입었고 경영이 악화되기 시작. 1년 후에는 부채만 잔뜩 떠안고 장인 회사는 도산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 결과 전처 부정의 가족들은 모두 파산했다. 전에 살던 저택에서 야반도주나 다름없이 가족 전체가 이사를 했고 지금은 시골 어디 구석에 박혀서 남들 눈에 안 띄게 살고 있다고 한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 전처가 남자들을 가지고 노는 일은 불가능할 것 같다. 한편 나는 이혼 후 경영의 활기를 찾기 시작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 현재 수입도 안정적인 편이다.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 더욱 회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생각이다. 나를 위기에서 구해준 형에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만약 형한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는 든든한 동생으로 성장하는 게 현재 나의 목표이다. 5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떠났을 때 나에게는 아직 태어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딸아이가 있었다.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인 나는 남편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움이 앞섰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런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나만 괜찮다면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다른 좋은 인연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생각하고 그래야 딸아이를 키우지 않겠냐면서 말이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나를 아껴주셨다. 이미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신 나로서는 시부모님이 친부모님이나 다름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부모님과도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 정말 혼자만 남은 기분이었다.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이 먼저 같이 살자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든든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말씀드렸다. 시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은 덕분에 나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빨리 일어설 수 있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딸아이를 키울 수 있었다. 시부모님과는 때로는 말다툼도 했고 친부모 자식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딸아이가 조금 자란 후부터는 넷이서 이곳저곳 여행도 많이 다녔다. 남편과 딸아이가 찍은 사진보다 시부모님과 우리 모녀 넷이서 찍은 사진이 더 많아졌다. 소소한 행복을 쌓아가며 딸아이는 5살이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부부가 찾아왔다. 시누이 부부가 경영하던 회사가 얼마 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살 곳이 없어져서 온 거라고 했다. 갈 곳이 없으니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시부모님께 부탁 중이었다. 문제는 과거 시누이가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이었다. 내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얼마 전 시누이가 시부모님 돈을 훔쳐서 집을 나간 뒤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소식도 모르고 있었다. 그동안 추석, 설 이런 명절에조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었다. 처음엔 시부모님도 안 된다고 하셨지만 친자식이 찾아와서 저렇게 사정을 하는데 끝까지 외면하기는 힘들어 보였다. 나는 끼어들 만한 위치가 아니었고 그저 돌아가는 분위기를 살피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시부모님은
다시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만 일하고 못을 받고 시댁에서 지내는 걸 허락하셨다. 하지만 이게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이야. 시누이 부부는 처음에는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대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확연하게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나더러 이 집에 얹혀 사는 신세이니 딸아이와 내 몫으로 생활비를 내라. 금액까지 200만 원으로 정해서 시부모님이 안 계신 곳에서 나를 괴롭혔다. 딸아이는 어느새 유치원에 갈 만큼 자랐고 낮 시간대를 이용해서 파트 근무를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아프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 정사원으로 근무하는 건 접어둔 상태였기 때문에 한 달에 200만 원은 형편상 불가능했다. 나한테는 그러면서 정작 본인들은 일자리를 찾고 있지도 않았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나를 한여 부리듯이 부려먹고 있었다. 파트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오면 마실 거 가져와라, 방 청소해라 등등 시부모님이 간혹 주의를 줬지만 자기들은 친자식이고 장녀라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점점 선을 넘었고 남편 사망보험금은 얼마나 나왔냐며 우리 집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해줬으니까 그 보험금에 대해서는 자기도 지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남편의 보험금은 적은 액수였지만 장래 딸아이를 위해서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시부모님도 말씀하셨고 은행에 맡겨놓았다. 시누이한테 넘기다니 말도 안 됐다. 결정타는 딸아이를 재우고 내가 혼자서 샤워하고 있는데 실수를 가장해서 시누이 남편이 욕실로 들어왔다. 내 몸을 능글맞게 위아래로 훑어보는 모욕을 당하고 말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험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지했고 시댁에서 독립하기로 마음먹었다. 시누이 남편에 관한 일은 차마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다. 갑자기 왜 독립을 하겠다는 거냐고 물으셨을 때는 가슴이 콱 막히는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나와 딸아이를 보살펴주신 두 분께 민망한 말을 꺼내기는 힘들었고 다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었다. 내가 진실을 말하면 친딸과 며느리 사이에서 두 분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시부모님은 내가 독립하겠다고 하자 목돈을 주려고 하셨지만 그 돈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 적은 수입으로 딸아이와 둘이서 사는 건 힘들었지만 절약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따로 살았지만 시부모님과 전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내가 집에서 나간 뒤로 시누이 부부는 더 심하게 횡포를 부렸고 자기가 집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일자리를 찾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여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여기는 내 집이라며 시누이가 나가지 않고 버텨서 시부모님이 골치를 앓고 계셨다. 게다가 시누이 부부는 원래부터 품행이 좋지 않았는데 내가 집에서 나간 뒤로 술에 절어 사는 정도가 더 심해졌고 일자리를 찾든가 여기서 나가든가 하라고 하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다면서 시어머니가 지친 목소리로 하소연하셨다. 내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 딸아이를 건사하는 게 먼저였고 시누이 남편의 음흉한 눈빛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무섭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시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충격이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시어머니와 둘이서 시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렀다. 상중에도 두 사람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녔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다. 불행은 연속으로 온다더니 장례식 이틀 후 시어머니가 새벽에 응급차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2층에 있는 침실에서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는데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잠결이라 확실한 건 아닌데 누가 등 뒤에서 민 것 같았다며 꺼림칙해 하시는 걸 보고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에게 유산이 상속됐다는 건 시누이 부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다. 그리고 만약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재산은 모두 외동딸인 시누이가 차지하게 된다. 시누이 부부라면 그걸 노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 아버지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걸 보면 사람보다 돈이 먼저인 사람들이 분명했다.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동안
나는 시댁에 가서 갈아입을 옷도 챙겨오고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는데 시누이 부부는 병원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다. 심지어 구급차도 시어머니가 직접 불렀다고 하셨다. 시어머니도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셨는지 시누이가 있는 한 집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그 두 사람은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치를 떠셨기 때문에 퇴원 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모시기로 했다. 한편 두 사람은 시어머니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신 현금을 집안 어디에서 발견했는지 그 돈을 들고 여행을 가고 없었다.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한 나와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없는 사이에 거사를 치르기로 했다. 이미 시어머니는 그 둘과 계속 같이 사느니 집을 팔고 실버타운이라도 들어갈까 생각 중이었다고 하셨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집에 없는 동안에 일단 집안에 있는 가구며 짐을 모두 처분하고 팔지 않을 것들은 창고를 빌려서 보관해두고 집을 내놓기로 했다. 그러자 집은 오래돼서 별 가치가 없었지만 위치가 워낙 좋은 자리여서 그랬는지 내놓자마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가격도 만족스러웠다. 자금이 마련된 후 파트 근무지와 유치원 문제를 정리하고 그 두 사람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이사를 마쳤다. 이사를 끝낸 후 시누이한테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돈을 다 쓰고 돌아온 모양이었다. 집에 왜 못 들어가는 건데 여기가 왜 남의 땅이라고 편말이 있어? 라고 묻길래 집은 팔았고 그 땅은 남의 땅이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알려줬다. 시누이는 네가 우리 엄마 납치했냐면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날뛰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전화기에 대고 너는 이제 내 딸도 아니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손절이야. 알아들어? 라고 소리를 지른 후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셀 수도 없이 라인이 왔지만 모두 안일십으로 대응했다. 생각보다 세상은 넓다. 돈도 없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잠잘 곳도 없어진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풍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의 속셈은 시어머니가 퇴원하면 똑같은 짓을 다시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시아버지에 이어 시어머니도 돌아가시면 유산이 굴러들어올 테고 당분간 흥청망청 놀고 먹을 수 있다며 손뼉을 치고 좋아했고 시어머니 비상금으로 만족 못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놀러 다니는 중이었다고 한다. 그 결과 지금 두 사람은 잠잘 곳도 없고 남은 건 1억에 가까운 빚뿐이었다. 그 둘에게 남은 동아줄은 시어머니에게 살려달라고 라인으로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나한테는 너 우리 엄마 어디로 빼돌렸어? 당장 데려와! 내가 이 집 딸이야! 우리 부모님 돈은 다 내 돈이야! 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겨놨지만 아마 평생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남자는 하늘나라로 간 남편 하나면 충분했다. 딸아이와 시어머니가 함께라면 넘치게 행복한 나다. 시누이 부부는 기생충처럼 시부모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빚만 지고 있었으니 장차 노숙자가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했지만 본인들이 자초한 결과일 뿐 남은 인생 반성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지도